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한반도라고 했으니까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격도 우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겁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이유는 첫째, ICBM으로 미국 전역을 타결할 수 있게 된다. 이걸 막을 수 있는 MD, 사드 있지만은 100% 방어는 안 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ICBM 10발을 쏘면은 그 중에 한 발은 어느 도시에 떨어져서 수십만 명이 죽는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방치할 거냐? 더구나 위험하고 폭력을 좋아하고 과대망상적이라고 미국 정보기관이 평가하고 있는 김정은의 손에 핵무기가 들려있을 때 미국이 뭘 할 수 있느냐? 그 한 수단으로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폭격한다. 이런 폭격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김정은이가 하겠다는 과물 미사일로 공격을 한다. 과물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은 괌 수역에다가 위협용으로 발사를 했을 때 이미 마티스 국방장관은 그것은 전쟁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을 했는데 실제로 김정은이가 쏘았다. 그게 괌 기지 바로 코앞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을 폭격하는 겁니다. 북한을 폭격할 때 미국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서울이죠. 북한을 폭격하면은 북한은 서울을 장사정포로 때리든지 아니면 핵으로 공격을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서울 문제만 없었으면 벌써 1990년대에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시설을 아마 전면적으로 파괴했을 것입니다. 서울이 북한의 인질로 잡혀 있는 상황이다. 여러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에 보면 세계에서 핵폭탄을 썼을 때 피해가 가장 많은 도시 랭킹을 내면 서울이 1등입니다. 인구가 워낙 밀집되어 있고 또 핵 방어 시설이 없고 사드 배치는 오락가락한 이런 상황이니까 피해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 보고 북한 공격하지 마라고 할 수 있느냐? 도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그게 말이 먹히겠느냐?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김정은은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북한을 미군이 공격하는 데 대해서 한국 정부는 반대할 것 같다. 이제는 안심하고 미국에 대해서 도발을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막아줄 것이다. 이런 망상인지 실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이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가 아니라 핵무기나 모험적 군사 도발을 하도록 하는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과 내밀하게 이야기를 해서 겉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때리면 한국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죠. 그래야 김정은이가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왜 김정은을 안심시키려고 하는지.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적을 안심시키면 안 되죠. 적을 불안하게 만들어야죠. 뭘 할지 모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2008년입니다. 힐튼 호텔에서 자기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회고하는 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미연합사를 왜 해체하기로 했느냐. 즉 전시작전권 전환을 왜 결정을 했느냐. 북한이 뭐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은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데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한다. 그 불안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김정일의 심기를 왜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됩니까? 불안하게 만들어야 되죠. 도발하면 나는 맞아 죽는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도발을 해도 괜찮다. 미국을 한국이 막아줄 것이다. 우리 대신에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야기만 한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평화적으로 해결이 됩니까? 평화적으로, 아니 강도가 칼을 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주인이 나서가지고 미리 갖다 바칠 거 다 갖다 바치는 수밖에 없죠. 경찰을 불러야죠. 경찰을 부르는 거는 이거는 안 되고 평화적으로 해요. 대화로 해요. 그럼 칼 든 강도와 칼 들지 않는 주인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덧붙여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은 핵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핵동결이란 말이 요새 관련 당사국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얼마 전에는 문정인 씨, 지금 대통령이 특보를 하는 문정인 씨가 미국에 가서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 또는 실험을 동결하면은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뭐 축소 또는 중단시켜야 한다. 이게 맞바꾸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똑같은 이야기를 중국과 러시아가 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드디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핵동결을 하면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아주 나쁜 신호입니다. 왜냐? 핵동결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더 시험을 발사하지 않으면은 그걸 핵동결로 보겠죠. 핵개발을, 그럼 핵동결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미사일이야 쏘느냐 안 쏘느냐를 알 수 있는데 핵실험 안 하겠다는 뜻과 핵실험, 미사일 발사 시험 안 하는 것을 핵동결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 해도 이미 북한은 수십 개의 핵폭탄을 가지고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갖다 붙일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ICBM에 갖다 붙이는 것은 조금 더 소형화를 하고 기술적인 난제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한국을 타격하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중거리 미사일에 갖다 붙이는 것은 이미 완성됐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동결 이퀄 북한의 핵무장 인정입니다. 핵무장 인정. 그리고 그 북한의 핵무장, 인정된 북한의 핵무장은 남한을 때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그럼 그 상태가 되면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한다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죠. 핵동결을 인정하고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 보유 인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한 다음에 대화하겠다? 인정하고 대화하자. 그럼 누가 불리해집니까? 아니 핵 보유를 인정해놓고 대화에 나서면은 한국은 쓸 자리가 없죠. 미국과 북한, 중국이 단판을 짓겠죠. 한국은 완전히 소외돼 가지고 구경꾼 노릇 할 것입니다.
핵무기 없는 나라를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누가 신경 써줍니까? 국제사회에서 핵무기가 없으면은 그건 독립국가가 아니라고 두고 프랑스 대통령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꼴이 되는 거죠.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체코슬로바키아는 그 뮌헨 회담에 참석도 못하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이 체코를 히틀러한테 넘겨주는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2의 뮌헨 회담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데 그 길로 가는 함정은 바로 핵동결입니다. 이 핵동결은 무슨 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국제법 위반하고 약속 다 어기고 핵 개발을 하는데 핵 보유 인정해준다. 그리고 대화하자. 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벌을 줘야 될 사람한테 상을 주고 그것도 대화를 하자. 대화하자면 미국과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놓고 지금 대화를 할 판인데 또는 한반도 중립화라든지 대한민국의 운명이 그리고 진로가 결정되는 이 길로 여는 말이 이 핵동결이라는 말인데 이 핵동결이라는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입에 담았다. 공식적으로 담았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이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핵동결 발언에 대한 이 대응인 것 같은데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특히 보수 야당은 이런 일을 해야 되죠. 홍준표 대표가 출범한 이후에 가장 잘한 겁니다. 이거야말로 야당이 여당보다 더 국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야당은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안보 문제에 관한은 여당과 경쟁을 해가지고 여당보다 더 안보를 강화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시의적절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대북정책, 안보정책에 관여했던 박선원이라는 분이 저도 놀랐습니다만은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에 요청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구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신중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 주장을 하니까 좋은 의미에서 여야가 슬기롭게 공조할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같이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가 따를 테니까 국민들의 80, 90%가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를 한다 하면은 미국도 달라지는 거죠.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자, 전술핵 재배치가 현 시점에서 최선의 현실적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적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방향은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 핵무장 하려면 앞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자체 핵무장을 하려면 NPT에서 탈퇴해야 됩니다. 또 미국과 맺은 원자력 협정을 어겨야 됩니다.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이게 공개되면은 북핵 문제 해결에 일대 혼선이 일어날 겁니다. 그럼에도 국가라면은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맞다는 거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자유적 핵무장론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선의 방이 뭐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가지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인데 그래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핵기술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핵시설은 없앨 수 있지만 핵개발했던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없고 그 기술은 그냥 남아있습니다. 기술이 남아있으면 또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 안 하겠구나. 그럼 인정한 바탕에서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
핵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을 핵 억제 전략이라고 합니다. 핵 억제 전략을 생각한다면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입니다. 이미 냉전시대 때 한국에는 미국이 미군 기지에, 특히 군산 같은 공군기지에 전술핵을 100개 이상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전술핵과 전략핵의 차이는, 전략핵은 보통 메가톤으로 계산되는 ICBM으로 쏘는, 하나 떨어지면 도시가 하나 날아가 버리는 이런 폭발력을 가진 핵을 전략핵이라고 그러고, 전술핵은 주로 비행기를, 전투기를 통해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폭발의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은, 그걸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국에 한 100여 개가 있었는데 1991년에 미국의 대전략이 바뀌면서 철수를 해갔습니다. 철수를 해갔어요. 그러나 미국이 다 철수한 건 아니고요. 이 나토 국가에 5개 국가에 지금도 있습니다. 5개 국가가 어느 나라냐? 벨기에 B-61S라고 불리는 이 전술 핵폭탄, 핵폭탄이 몇 개가 있냐면 20개가 있습니다. 독일에 20개가 있어요. 이탈리아에 50개, 20개 합쳐 70개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20개가 있습니다. 터키에 50개가 있어요. 합쳐서 180개가 나토 가맹국가, 이 5개국에 미군이 전술핵을 갖다 놓고 있습니다. 갖다 놓은 뿐만 아니라 전쟁이 나면은 이 5개 나라와 공동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갖다 놓기만 하고 미군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가져오자는 거죠. 한반도에 다시 배치를 하고 100여 기를 다시 배치를 하고 한국군과 공동으로 사용한다.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전쟁이 나면 공동으로 사용한다. 뭐 연합사가 좋은 기구가 있잖아요. 연합사의 뭐 관리하에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한국과 미군은 연합사라는 걸 통해서 공동작전을 항상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관리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공동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걸 뉴클리어 쉐어링이라고 합니다. 나토에서는 뉴클리어 쉐어링. 공동, 나눠 갖는다. 공동 사용권. 이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준핵무장 국가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핵 개발 잔뜩 했는데 이게 한국이 전술핵, 미국과 함께 전술핵을 한반도에 또 갖다 놨는데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한 100여 개 갖다 놨다.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자살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쓰면은 바로 한국에서 핵이 날라온다. 더구나 이 전술핵은 요새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핵무기를 전쟁에서 사용할 때 제일 골칫거리는 뭐냐면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입니다. 딱 북한군만 때리든지 아니면 북한의 주석궁, 그러니까 김정은이 있는 데를 때리든지 지휘부를 때린다든지 하면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는데 이게 핵무기이기 때문에 방사능 등등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많이 죽이게 만드는 거니까 이게 핵무기 사용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요새 이 전술 핵무기를 정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교하게. 그래서 그런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군사시설만 딱 도려내는, 그리고 지하에 들어가서 폭발하는 벙커 버스트 같은 기술과 이렇게 결합시켜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전술핵은 전략핵과 달리 쓰기가 편합니다. 쓰기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전술핵 기술이, 전술핵 무기가 계속 고도화되면은 핵전쟁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핵전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요거야말로 김정은에 대해서는 치명적이죠. 김정은 일당은 주로 지하에 숨는 이런 짓을 하는데, 또 주민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겠다는 이런 집단이니까
그 집단만 딱 타겟팅을 해가지고 외과 수술을 하듯이 딱 도려낼 수 있는 전술핵을 한국에 100 몇 개를 갖다 놓았다 하면은 김정은은 정말 난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끼리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결론이 글로 갑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최선의 방향이다. 다행히 전문가들이 지금 핵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전문가들 중에서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 그것은 미국이 절대 허용 안 한다라고 한가하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조차도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 확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 합의가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노무현 정부 시절의 핵심 참모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까지 전략비서관을 안보 전략실에 전략비서관을 했던 전성훈 씨는 그 아산정책연구원에 올린 그 글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술핵 재배치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협상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협상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남북한을 딱 비교를 해보면 북한은 우선 핵이란 걸 가지고 협상에 임합니다. 한국은 핵이 없어요. 그럼 이게 협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카드가 있어야죠. 그것은 전술핵입니다. 갖다 놓은 전술핵, 우리가 공동사용권을 가진 전술핵과 북한의 핵을 서로 같이 없애버리자.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카드가 생기는 거죠. 카드가 생깁니다. 카드가 지금은 없으니까 카드를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미국이 과연 허용하겠느냐입니다. 미국이. 그런데 미국도 다른 방법,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느냐 고민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공격을 하자니 서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느냐. 그렇다고 가만 놔두자니 미국의 여론이 심상찮고 대통령 체면도 깎인다. 그리고 일본 같은 데서 핵무장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북한의 핵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한국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게임이 된다. 그렇게 해야 협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는 사드 배치도 이렇게 어려운데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됐습니까? 그것은 정부의 잘못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논의를 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때마다 정부 쪽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사드 배치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 논의도 없습니다. 그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였죠. 그런 것을 본 중국이 이게 사드 배치 반대라는 카드가 하나 있구나 해가지고 그걸 들고 나온 거죠. 월남 같으면은 이런 건 논의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한국에 있는 반미주의자들, 한국의 기회주의자들, 한국의 친중 사대주의자들이 만든 게 사드 문제입니다. 그러나 전술핵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전술핵 재배치하느냐 안 하느냐는 한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제대로 배치되도록 하려면 첫째 여야가 합의해야 해요. 여야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요. 물론 정부도 나서고 정부 여야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단호하게 우리가 자유,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국민투표도 하고 하면은 이것을 저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상황이 급박하게 되니까 전술핵 재배치 반대는 바로 우리가 김정은의 핵 인질이 되겠다는 것이다.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역적이다. 반역자다 하는 여론이 저는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은 그 정도로
죽느냐 사느냐의 벼랑에 서야 이게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이. 그래서 모든 것은 문재인 정부의 의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이 문제.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은 미국이 동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을 의심하고 있는 마당에 과연 공동사용권까지 주어가지고 우리가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술핵 재배치의 전 단계가 한미동맹 강화죠. 한미동맹이 미국과 영국의 동맹처럼 단단하고, 아니면 미국과 일본 정도의 동맹이라도 되어야 전술핵 재배치에 미국도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술핵 재배치 및 공동사용권이라는 이 단어가 앞으로 사람들 입에서 자주 올려지는 과정 속에서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이 길밖에 없다는 국민적 결단, 또 정부의 결정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